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준일 기자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진행을 맡고 있는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입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의 파워 시사 유튜버 20대 남성 황희두 씨. 어제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 위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황 위원은 집권 여당과 2030 세대 간에 벌어진 거리를 메우기 위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정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보면 과연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화답하면서 처음 꺼내든 해법, 교육, 구체적으로는 입시, 더 나아가서는 정시 확대라는 카드였습니다. 청년들은 물론 부모 세대에게 가장 예민하고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겠다는 의도지만 국민이 요구한 공정이 과연 입시 문제만의 일인지 어째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두고 젠더 갈등이 커지고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청년 부대변인의 논평을 취소하는 총국도 벌어졌죠. 당론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여당의 평균적인 젠더 감수성이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공정은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납작한 개념이 아니죠. 세대, 성별, 계급의 문제를 다층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사회의 구조 전반을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 출발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모든 당사자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진지하게, 형식은 발랄하게. 김준일의 핫식스 11월 5일 화요일 방송 출발합니다. 네, 박준규의 브리핑 6 시간입니다. 박준규 내일신문 여당 반장 박 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민주당과 한국당 총선 기획단이 꾸려졌고요. 네. 오늘 민주당이 첫 회의를 열어서 또 여러 인물들에 대한 초점도 맞춰지기도 했는데요. 네. 평가가 크게 엇갈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총선 기획단 구성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청년과 여성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여놨는데요. 반면에 한국당은 대체로 황교안 대표 체제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현역 의원들로 채워져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당과 야당, 한국당과 민주당이 현재 총선을 임하는 자세가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네, 구성 인물들만 봐도요. 민주당은 뭐 여성과 청년 이런 어떤 상징성들이 있고 예. 또 뭐 젊은 피들 의원들 중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대적으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운영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었고요. 특별히 그 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그 강력하게 밀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 소신을 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금태섭 의원을 총선 기획단에 넣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외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뒷얘기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기획단에 투입이 되게 됐는지, 잡음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지던데 이게 당의 어떤 혁신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 총선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가 이래야 한다라는 의견이 강력하게 받아들여진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이 불출마 선언한 두 분의 의원이 이제 강력하게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논평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별 반응이 좋지가 않았어요. 쇄신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뭐 어떤 비전이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총선 기획단을 꾸리는 그 구성원을 만드는 것 자체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그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넣어야 되겠다. 그런 데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들어간 것 같고요. 청년과 여성에 대한 그 지도부의 어떤 감수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이걸로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금태섭 의원이 들어간 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예. 호평을 내놨어요.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 한마디로 했던데요. 예, 장제원 의원은 사실 민주당하고 어떤 그 마찰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항상 전면에 나와서 비판을 했던 인물이긴 한데 가끔 이 당내 비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한국당이 비판을 내릴 때는 민주당이 호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뭐 이 뼈를 때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장제원 약간 뭐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도 네네. 가끔 봤는데요. 이번에도 장제원 의원이 그 바른 말을 가끔 하는 그러니까 이 비판적인 말을 하는 그 금태섭 의원을 총선 기획단에 넣는 민주당을 보니까 섬뜩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당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다양성, 포용성도 좀 가져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이 현재 황교안 대표 체제 또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은유적으로 또는 돌려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네. 새누리당 뭐 더 거슬러서 한나라당 시절에는 사실 기자들 사이에 예. 너무 얄밉게 잘한다. 예. 선거하는 잘 치른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당이 요새 많이 그 칼날이 무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야당에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겨가는데 이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된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여야가 바뀌어서 또 그런 그렇죠. 측면도 있겠네요. 여야가 바뀌면은 사실 야당과 여당이 대하는 그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여당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서 쇄신으로 심판론을 내놓는 방식으로 이제 총선을 네. 임하는데 아직 그런 데에 대한 이 별이가 아직 날카롭게 되지 않은 측면 그런 것들이 뭐 우리 국감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났고요. 네. 이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도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 모습들, 네. 아직 야당답지 않은 한국당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야성은 장 외에서만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한국당의 인재 영입 논란이 계속 점입 가경입니다. 예. 황교안 리더십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를 통해서 그 인터뷰를 했던데 뭐 계속해서 논란을 배가시키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삼천교육대 이야기도 뭐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다라든가 또는 갑질 문제의 공감병에 대한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니까 황교안 리더십으로 이게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직접 뭐 삼고초려해서 데려왔고 귀한 분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하고 안 맞다 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곧바로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황 대표의 정치 신인적인 면모가 뭐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본인의 신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섬뜩한 그렇죠.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그 포장이 돼 있는지 아니면 진심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정이나 환경이나. 저도 이제 국무총리실을 저도 출입을 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에도 계속 만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도 보면은 본인의 신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안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표정 관리가 매우 잘 돼요. 그러니까 이 당황하지도 않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건도 본인의 소신이 담겨진 인재 영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공화당에서도 박찬주 대장 뭐 모셔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퇴짜도 받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보수 진영이 좀 꼴이 좀 무서워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층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정치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를 그 정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아마 그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점은 찍었고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추세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남, 강남, 중진, 용태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물갈이론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위 20%뿐만 아니라 많은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불출마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나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김태흠 의원이 오늘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재선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충남 보령이죠. 예, 충남 지역구고 그런데 예. 또 하필이면 3선 이상 예. 또 강남과 영남을 찍었단 말이에요. 예. 본인은 제외한 어떤 제외된 거죠. 혁신을 요구한 것이 조금 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진정성이 나올 수 있겠는데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싹 뺀 그 혁신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야기한 그런 대목들, 소위 강남 3구를 네. 포함한 영남권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당선권이라고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그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호시절만 다 꿀만 다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내부에서 있고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차원에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언론 보니까는 뭐 여기 해당하는 의원이 몇 명인지 막 세서 예. 명단까지도 쓰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던데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뭐 유승민 의원 등 이제 바른미래당 쪽과 뭐 보수통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도 또 볼 수 그렇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는 좀 포용성 있는 그 보수 쪽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유승민뿐만 아니라 그 현재 무소속으로 돼 있는 분들 또 뭐 우리 공화당까지 네. 이 보수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 이런 위기감이 사실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당의 청와대 공격 총력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청와대 국감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의용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강기정 예. 정무수석 발언과 태도를 놓고 한국당에서 굉장히 발끈했어요. 그러면서 또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네요. 예, 오늘 아침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침 그 회의 발언을 통해서 특히 강기정 네. 수석이 직접 나경원 대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네. 이제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사과를 받고 또 사퇴도 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고요. 네. 사실 강기정 수석이 좀 과한 측면이 있었죠. 좀 본인의 발언권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정무수석이라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이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안이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고 네. 사실 한국당이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계속 네.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네. 뭐 패착이 계속 나오죠. 뭔가 이걸 전환시킬 수 있는 걸 찾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네. 마침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시 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사안이 터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얼마나 뺨을 때려줬는지 예. 관련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을 한미동맹이 그렇게 하십니까, 약화됐죠. 의원님? 일본과의 뭐가 지소미아 어거집니까? 파기했죠. 뭐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자, 우리 핵과 안보가 미사일, 불안하다고 아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상명이한테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네, 이게 뭐 위증 논란이 되는 사안이 위증 논란은요. 그 안보실장이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 이동을 시켜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느냐. 이동식 발사대로. 네. 그것을 물어봤을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네네. 그 어제 국정원장하고 그 국방부 장관이 그것은 이동을 일단 한 다음에 그 이동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치대에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동해서 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이게 서로 배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위증 논란인데 네. 그건 약간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건 위증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유 안보실장이 팩트 체크를 잘못한 거는 아닌가요? 그 논란이 좀 될 수가 있긴 해요. 그래요? 이제 네. 그 부분을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참석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예. 비서실장이 출석을 못하면 관례상 정무수석이 출석을 해야 한다고요. 뭐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이 강기정 수석의 행동이 예산과 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산 지금 심사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산 심사에 그 강기정 수석이 사퇴를 안 하거나 또는 사과하지 않는다면 예결위를 보이콧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했고 또 3+3 그러니까 패스트 네. 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사법개혁안하고 이 선거법에 대한 논의 이것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강기정 수석과 관련된 사태가 좀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좀 네. 약간 파장이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좀 빌미를 잡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볼 때도 정무수석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라는 좀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은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오히려 점수를 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올해 7일에 또 운영위가 또 열린다고요. 예, 운영위에서 이제 예산 심사를 하는데요. 사실상의 제2의 국정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서실장, 또 안보실장, 또 강기정 수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아마 큰 파장이 일지 않을까. 난타전이 또 예상이 됩니다. 되네요. 예. 네, 다음 내용에 대해서 좀 볼게요. 문희상 의장이 일본에서 푸대접을 받았다? 이건 뭐 어떤 내용이죠? 예, 일본의 그 G20 국회의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사실 G20 국회의장 출장에 많은 언론사들이 동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일정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요한 그 만남이나 회담이 있어야 네. 뭐 풀단이 가가지고 취재를 해서 이제 서로 그렇죠. 그 기사를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된 거죠. 취소가 됐어요. 네. 이제 그럴 만큼 국회의장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 인사들이 주요 인사들이 안 만나주는 거죠. 과거 전례에 비해서도 훨씬 더 그렇죠. 좀 푸대접을 어떻게 받은 보면 건가요? 초청을 한 거거든요. 주최국 네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최대한 그 의전을 해줘야 될 텐데 네네. 그런 걸 거의 하지 않고 특히 뭐 호텔 밖으로 나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준다거나 뭐 혐오하는 그 시위대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오늘 점심에는 난관표 그 주일 대사랑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대사관을 완전히 그 혐오 시위대가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못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푸대접을 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 항상 그 외국에 뭐 정상이 나가면은 예. 외교 결례 논란, 뭐 푸대접 논란 계속 있었는데 가짜 뉴스였던 경우들도 많잖아요. 예. 근데 이번 경우는 또 다른 그렇죠. 진짜로 그 푸대접 받았다. 이렇게 특히 일본은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의자를 낮은 걸로 준다든가 그런 네네. 것들은 정말 관례적으로 치사하네요. 많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그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서 기를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하튼 좀 그런 방식으로 네.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라 뭐 좀 아쉬운데요. 그 국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그 한일 마찰과 관련해서 네네. 적극적으로 일본에 찾아가서 의원 외교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갈 때마다 그런 푸대접 받아가지고 사실 저희들 볼 때도 과연 이런 의지가 있는지 일본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 핫식스가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시민의 방송 RTV를 통해서 밤 9시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의 정치권 뉴스를 정리해보는 박 반장의 브리핑 6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일의 핫식스, 저는 이고은 팩트체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시간인데요.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막강한 후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후보들 얘기 들어보시고 아무 말들 들어보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요. 최고 1등, 아무 말 1등 그리고 아차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아무 말 소잔치 후보로 오른 후보들, 영예의 아무 말들 후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번 주 아무 말 후보 3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후보는요. 이번 주는 사실 박찬주 특집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정말 엄청난 아무 말 기자회견을 펼치셨죠. 네네. 박찬주 전 대장님의 삼천교육대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발언이 후보 올랐고요. 네. 두 번째 후보는 단골 손님이죠. 그 정광훈 목사님이 이것과 관련된 첫 번째 후보와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박찬주 대장을 영입 보류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다.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번, 2번은 세트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묶이게 되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후보는요, 평택시 이해금 의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창촌을 특화거리로 만들자. 내 친구들이 참 좋아하더라. 라는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네, 제 말씀을 귀를 하셨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정말 아무 말 소잔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공감병 갑질 이후에 네. 정말 잊혀졌었는데요, 이분이. 이번에 이제 논란의 뉴스의 블랙홀이 되어버리셨어요. 연이어서 계속 이제 언론에도 등장하고 계신데, 박찬주 전 육군 장관,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인터뷰한 내용을 조금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인간 아무 말이시네요. 그런 말씀을 저렇게 매일 쏟아내시는 걸 보고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고요. 사과할 일이 아니고 역시 해명할 일이라고 한결 생각을 같으십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 기자회견을 보고 굉장히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때 얼마나 어리셨어요? 제가 좀 많이 어렸습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네. 제가 그 서태지 은퇴 이후에 가장 좀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그렇게나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저는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말이 이 말이었죠. 그러니까 삼천교육대 발언이었는데 발언을 살펴보면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천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삼천교육대가 뭔지는 다 아실 거고 일단 그 삼천교육대를 긍정했다는 사실이 먼저 놀랍고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참 우리 현대사의 흑역사인데 네. 어떤 인권 침해 갑질로 비판을 받고 계시는 분이 네. 어떤 한국 현대사에서 인권 침해의 가장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삼천교육대를 언급하셨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 것 같고요. 그거를 지금 급기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천교육대를 거의 급기훈련 정도로 인식을 네, 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임태훈 소장의 자격론을 제기하셨잖아요. 네, 네.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라고 네, 했는데 이게 참 사람을 노예로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네. 이런 식의 자격론으로 넌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라는 모습을 보면서 네. 사실 우리 군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약간 이런 식의 군대가 민의 통제로부터 좀 격리돼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퇴역 장성의 입에서 이게 군대는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니 어떤 민간인의 어떤 잣대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런 군대에서의 고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왜 잘 해결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새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조으론 변호사님께서 나오셨는데 둘 다 여성이어서 네. 군대 내 문화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또 어떤 지점에서
비판을 해야 될지 약간 좀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예. 군대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뭐 무력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성들한테도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 약간 자격지심이라고 할까? 내가 군대를 잘 모르는데 군대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어떤 그 벽 자체가 네. 약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 갑질, 어떤 인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말 군대의 문제, 민간의 문제를 벗어나는 이게 보편적인 상식의 영역이라고 받아들이고 군대가 좀 더 그 민간의 영역에서 군대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개입을 해야 이런 네. 문제들이 좀 빠르게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너무 군대 당연한- 갔다 왔다고 해서 저게 군대에서 다 저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또 그 안에 있으면은 그 관행 관습이라는 데 젖어서 잘 안 보이는 문제가 밖에서는 더 잘 보일 수 있어서 그렇죠. 또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할 텐데 그렇죠. 또 이 공관병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이 박찬주 대장의 갑질 문제 때문에 지금 다 폐지가 됐어요. 네네. 근데 본인의 이런 그 군 문화에 아주 큰 파장을 미친 당사자가 나와서 감을 그럼 공관병이 따지 누가 따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 이분을 영입한 분이 황교안 네. 대표잖아요. 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분 공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집단에서 굉장히 네네. 그 가장 그 상층부의 엘리트로서 지위를 누려온 그 중년의 남성이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주변에서 평소에 그 수평적인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는 맞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본인한테 어떤 그 직언이나 좀 불편한 말, 어떤 반대되는 말을 듣지 않은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세월의 흐름을 좀 따라가기 힘든 네.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 뭐 우리 하데스님께서 관심사병이 아니라 관심장군이네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보통 군대에서 관신사병한테 노란 견장을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네. 노란 견장인가 하여튼 이런 견장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분한테 좀 이렇게 좀 견장을 좀 달아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좀 관심을 줘야 되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과할 일이 아니고 해명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자기 성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은 그 이분의 그 워낙 그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뜯어보고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주옥 같아서 네. 너무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좀 말하는 사람이 좀 부끄러워진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또 부끄러운 분 또 한 분 더 계신데 예. 또 등장하신 분 정광훈 목사의 예, 이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그 박찬주 대장하고 예. 황교안 대표하고 또 하나의 교집합이 하나 있어요. 네. 뭐죠? 황교안 대표가 교회 전도사시거든요. 그리고 이 박찬주 대장은 교회 장로신데 그 박찬주 대장이 최근 대형 교회들을 돌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이 행보가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하기 직전에 이분도 같은 행보를 벌이셨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 박찬주 대장을 향한 이 러브콜이 두 분의 어떤 사전의 교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 기독교라는 키워드로 또 같이 좀 묶이는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소개할 이 정광훈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아시다시피 그 요즘에 저 광화문 그 문재인 반대 집회를 그 이끌고 계시는데 네. 이분이 박찬주 대장 그 영입 보류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한국당이 박찬주 대장 영입을 보류한 것은 정치적 능력과 정체성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문재인의 국가 반역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함에도 주사파 언론과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흡수 동의하여 박찬주 대장을 인재 영입에서 보류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본인이 뭔데 용납을 하고 안 하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이거는 북한 통전부의 선동 음모에 국민이 속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 통전부가 박찬주 씨의 한국탕의 행을 막아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네, 아무 막을 말이나 수나 막 하시는 있을까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거 댓글도 오는 걸 보면서 좀 아차 싶은 게 있어서 네.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니, 정주식 편집장님 얘기는 아니고, 이전 코너에서, 외교 그 푸대접 얘기가 있었는데, 안 올라가네요. 죄송해요. 그 내용이 그 푸대접이 아니라 외교 결례가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써야 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푸대접이 아니라 일본이 결례를 하고 잘못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댓글로 번호를 좀 투표를 해달라. 제작진께서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집계를 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황교안 대표가 이 기독교라는 키워드로 이 카테고리로 뭔가 좀 묶이는 행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이분이 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극우 집회, 광화문 집회에 요즘에 계속 참석을 하시는데, 네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집회에서는 새벽 4시까지 이 집회에 참석을 그렇죠. 하셨다고 밤을 해요. 새셨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가 집회에 좀 참여해서 힘을 보탤 수는 있으나 새벽 4시까지 이 정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건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게 이름이 집회는 아니고 기도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참 그 전주에는 정광훈 목사가 이제 돈통 파문이 또 일었었잖아요. 네네. 광화문에서 헌금. 집회 현장에서 돈통을 돌려서 헌금을 거뒀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그 집회에 참석해서 새벽 4시까지 이렇게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좀 기독교인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그 관계들이 박찬주 씨 영입으로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 좀 궁금해지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3번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2번 2대1의 대결인가요? 지금 너무 만만치 않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네. 정말 눈과 귀를 막 한번 만져봤어요. 네. 제대로 들은 거 맞나? 이렇게 봤는데 이 내용 영상이 있습니까? 영상 틀어주세요. 네, 네, 제가 읽어야 되는군요. 이해금 평택시 의원입니다. 집창촌은 평택의 역사가 있는 거리인데 없애야 하느냐? 친구들에게 구경시켜주면 좋아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심지어 여성이시네요. 근데 보통 네. 친구들한테 집창촌을 구경을 시켜주나요? 평택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그 지난달에 평택시 의회에서 도시 재생 활성화 관련한 그 업무 보고를 받는 도중에 네. 이해금 의원이 이제 그 보고자한테 저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날 집창촌의 그 성매매 여성들을 유리관 속의 인형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경기도당 민주당 소속 의원이신데,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분께서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이분이 내 의도는 집창촌을 진짜 활성화하자는 뜻은 아니었고, 네. 다크 투어리즘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자, 뭐 이런 심각한 말씀. 이런 다크 제안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 기념관 같이 네. 뭔가 좀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좀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제 여행 장소로 이렇게 꾸며 놓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네네. 아니 집창촌을 다크 투어리즘으로 만든다는 거. 다크 투어리즘 하려면은 거리가 다 이제 폐쇄가 된 후에나 가능한, 그렇죠. 그나마도 가능한 일인데, 그런 네. 말씀하셨던 게 너무나 놀랐고, 지금, 네, 댓글로 이제 어느 당 소속인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네. 심지어 여당입니다. 네. 이었는데 이분이 이 발언으로 문제가 있고 나서 네. 공개 사과를 하고 탈당계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당에 부담을 주는, 너무나 큰 타격을 주는 발언이기도 하고, 이번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포스터도 막 찾아보고 그래서 이력을 네. 막 찾아봤더니 막 정치 경험이 막 20년이나 된다고. 지역에서 이렇게 또, 봉사활동, 예. 봉사단체 활동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나는 백의종군하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다시 뭐 이제 정치활동을 백의종군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백의종군을 해서 다시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도 사실 저는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무 말을 넘어선 말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제 네.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해오던 그 발언들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 충격의 역치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이분은 새로운 인물이기도 하고 또 여성이고 또 여당 그 시의원이라는 측면에서 또 충격이 맞습니다. 있는 저도 면이 있는 좀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네, 실제로 네. 이런 발언을 할 리가 있을까 오해가 아닐까라고 찾아봤더니 정말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거 알고 좀 놀랐습니다. 네, 가짜뉴스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지금 많이 댓글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한 번만 더 호소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작진께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를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네, 다시 한번 예, 소개해 1번 주세요. 후보가 박찬주 전 대장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가 2번 후보가 전광훈 목사님이고요. 세 번째 후보가 평택시 이해금 의원입니다. 예. 네, 정주식 편집장님께서는 이 세 분 중에 과연 누가 오늘의 그 아무 말 1등을 할 것 같으세요? 매번 매주 이 순간이 되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선택하기가. 네, 아, 네. 정말 그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너무 압도적인 후보가 한 분 계셔서 네네. 박찬주 대장님이 나머지 뭐 군소 후보들을 가볍게 누르고 네. 장원을 차지하시지 않을까 저는 예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집계 다 끝났습니까? 네. 하늘님까지 끊을까요? 해피해피님, 계속 올라옵니다. 짱우유 캣티님까지. 일주일 네. 동안 이 순간이 제일 좀 긴장되고 네, 좀 두구두구. 떨립니다. 네. 그 진행자께서는 어떤 후보가 가장 심각한 아무 말이었다? 네, 저는 제가 뭐 여성이기도 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 이제 3번이었어요. 예, 제가 정말 제 귀와 눈을 의심하는 이런 발언이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사실 뭐, 아까 민주당 그 총선 기획단 얘기도 했었지만, 네. 청년이나 여성을 많이 영입해야 하고, 실제로도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주말에 이제 젠더 논란도 막 있었잖아요. 예. 논평을 취소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82년생 김재영 논평 그런 일도 있었고, 당내의 어떤 젠더 감수성이 좀 그 젠더 감수성의 평균이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진짜 더더욱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그 당에서 시의원, 구의원들을 이렇게 좀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당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탈당한다고 끝은 아닌데, 그렇죠? 자, 드디어 오늘 투표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아차상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평택시 이해금 의원님께서 아차상 네. 선정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망의 오늘 그 아무 말 1등을 뽑아보겠습니다. 1등이 누군가요? 네, 역시 네. 예,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명불허전입니다. 예. 오늘 아무 말 소잔치 영예의 베스트 1등상은 그 박찬주 전 육군 회장의 삼천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약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박원석의 전망 시간입니다. 정의당 전 의원이시죠? 박원석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쪽집게 박이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지난 방송 찾아보니까.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화제의 정치권 뉴스는 뭐라고 보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영입 논란이 제일 이제 시끌시끌한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박찬주 전 대장 영입하려다가 당내 최고위원회에서 거부를 해서 보류를 했는데 네. 이 박찬주 전 대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뭐 군인권센터 김태훈 소장을 삼천교육대에 보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갑질이 아니었다. 뭐 등등의 발언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논란을 더 크게 만들었고 급기야 자유한국당 내에서 뭐 영입을 보류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포기하는 네, 네, 사실상 발언이 철회하는. 나왔고 황교안 대표가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삼천교육대 발언에 대해서 뭐 잘 확인해 보지 못했다. 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다가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굉장히 모호한 얘기죠. 그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단지 그 시대착오적인 인물 영입으로 인한 논란 정도가 아니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실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전 코너에서도 아무 말 소잔치 1위에 등극하셨어요. 박찬주 전 대장께서 네. 등극을 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박원석의 전망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박제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대통령 긍정평가가 45.7%, 전주에 비해 45%에 비해서 0.7% 올랐습니다. 자, 다음 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국 장관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49% 안팎에서 움직였어요. 그랬죠. 49%. 근데 그때 비하면은 이게 이제 최대 떨어지긴 한 10%까지 떨어졌었고 예. 지금 이제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제 소폭 오름세를 보이지 않겠나. 소폭 오름세.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은 이게 보도가 많이 되고 뉴스가 예. 많이 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그건 이제 역대 어느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런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하나 이제 호재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소환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그건 조금 이제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오늘 있는. 방금 전에 조국 장관 전 장관 동생 영장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재청구했죠. 예. 근데 이제 그보다는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 가능성이 있는데 요건 이제 여론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인 요소인데 아직 이제 시점이 확정적이지 않고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조국 장관 정국에서 부정적 여론은 이미 여론에 수렴이 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자꾸 노출이 되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조금 회복세를 더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상승할 것이다, 소폭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맞추셨어요. 네, 뭐 근데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거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국 전 장관 국면 때 네. 대통령 지지율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뒤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자진 사퇴함으로써 이게 이제 뉴스의 중심에서 조금 이제 뒤로 밀렸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던 게 멈췄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논란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도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고 네. 혹은 이제 비판적으로 여론이 반응해서 네.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 회복세로 돌아섰고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40% 후반대에서 여전히 좋다가 네.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거의 회복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9일이 되면 이제 취임한 지 정확히 2년 6개월 딱 반환점을 네, 돌게 네. 되는데요. 취임 그 반환점을 도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니까 어제 이 수치를 보고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진보층의
이 긍정 평가율이 올라간 퍼센트 포인트보다 중도층이 상승한 폭이 좀 더 많이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도층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금 이제 실망을 해서 그 관망하는 쪽으로 빠졌다가 혹은 더러는 네. 자유한국당 지지로 빠졌는데 네. 그 뒤에 자유한국당에 잇따른 뭐 실책, 말하자면 똥볼이 있었잖아요. 네네. 표창장 논란부터 시작해서 또 뭐 가산점 논란도 있었고 또 만평 가지고서 뭐 대통령 희환 급기야는 이제 박찬주 전 대장 영입까지 네. 잇따른 실책과 그 실책의 핵심적인 원인이 이제 리더십 문제 이게 부각이 되면서 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그 잠시 얻었던 반사 이익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총선이 불과 5, 6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총선에서 제1야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비판의 면모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대안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 대안을 가장 그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 인물 영입입니다. 대체로 총선 앞두고는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대안을 보여야 할 인물 영입의 첫 포석에서 실패함으로써 아마 자유한국당에는 지속적으로 이게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첫 스텝이 그냥 꼬였을 뿐만 아니라 뭐 두 스텝, 세 스텝 계속 꼬이고 있고 이번 주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그래서 있는 모르긴 것 같아요. 몰라도 아마 뭐 영입 그 2탄, 3탄을 예고했었는데 네. 이거 급격하게 취소했거든요. 네, 네. 아마도 그 2탄, 3탄에도 논란이 될 만한 인물들이 포함됐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한국당 내에 좀 걸림망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그 당내에서 조금 그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네. 모여서 좀 곽론을박하면서 이걸 이제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혀 그런 기능이 작용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거의 1인 체제 비슷하고 네. 이게 공천 앞두고서 현역 의원들이 전부 몸을 사리고 리더십에 대해서나 혹은 당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뭐 김태흠 그 의원이 네, 네. 처음으로 이제 다선 용퇴론 네. 특히나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노른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강남이나 TK 혹은 영남권에 다선 용퇴론을 들고 나왔는데 당내에 반향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반향이 없으면 그냥 뭐 그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고 말겠죠. 네, 네. 그럼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재선이고 본인이 충남인데 그 본인은 뺀 그 쇄신을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치권 내에서 네. 뭔가 이제 용태론이나 물갈이론이나 쇄신론이 나올 때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네. 살신성이 나는 모습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부터 네. 내려놓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본인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뭐 화살을 돌리고 이 공격을 하는 네. 이런 그 메시지로는 별로 공감을 못 얻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 내 그 누구도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선이 아닌 초선들이 불출마 결단을 먼저 했지만 어쨌든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결단이 안 나오면 그런 물갈이론이나 그런 쇄신론은 뭐 그 반향이 별로 없는 거죠. 네. 네, 한국당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라도 어떤 쇄신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게 그래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 보면 한국당에서는 좀 더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정당 지지율 볼까요? 정의당 지지율 4.2에서 4.8로 좀 올랐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걸 두고 올랐다 그러면 참 이게 민망할 수치고 좀 더 올라야죠. 그래서 네. 그 내일 모레 예. 심상정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 그래서 정의당의 전국에 대한 해법, 또 정의당의 비전, 또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뭐 각오 이런 것들이 담길 예정인데 그런 메시지들이 좀 잘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지율이 좀 더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전에 10% 정도까지 갔었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올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어쨌든 소폭 오르기를 희망한다. 이게 근데 이 자기 얘기가 되면은 잘 전망이 틀리더라고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희망대로 되셨습니다. 아, 예, 소폭 상승했어요. 4.8%에서 5.1%로 0.3%포인트 올랐어요. 또 심지어 바른미래당보다 더 올라섰네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바른미래당하고 지지율 비교가 자꾸 되는데요. 네. 그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하고 지지율이 네. 두 당 다 낮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정의당이 올해 전체 여론조사 지표로 보면
조국 그 전 장관 국면 때 빼고는 네.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뒤졌던 적이 없고 네, 뭐 네. 한 1~2% 이상 앞섰는데 정의당은 아직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자연스러운 회복세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정의당도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심상정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사과성 발언을 하셨고 네. 또 국회 개혁에 대해서 네.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뭐 세비 삭감을 포함한 그런 국회 스스로가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민생 경제 개혁이 애초에 설정했던 방향대로 가지 않고 결과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을 하고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그 자연스러운 회복세에 좀 더해져서 네. 지지율 회복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네. 뭐 이자스민 전 의원 영입 등등이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씀도 주시던데 이제 그 여론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반영이 같아요. 덜 된 이게 것 아마 같아요. 주말 사이에 진행된 네, 맞아요. 여론조사이기 주말에 때문에 알려졌으니까. 한참 그 뉴스가 나올 무렵이어서 네. 아마 그거는 이제 다음 주 내지는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자스민 전 의원 영입과 관련한 뒷얘기도 좀 궁금해요. 뭐 영입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조금 고민이 오래된 겁니다. 네. 사실은 뭐 급작스러운 건 아니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이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 네. 이게 갈수록 이제 커져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주 국민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만 해도 한 150만 명 정도 된다는 말이죠.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난민 이슈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정치권에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놀랍게도 2012년 그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이자스민 의원을 공천했다는 거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 인정을 그렇습니다. 공천했다고 네. 보고, 물론 새누리당이 이자스민 의원을 공천해 놓고 실제로 이주 국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총선용이었다 이런 그렇죠. 그 비판도 받습니다만, 정의당이야말로 이 문제를 좀 진정성 있게 한국 사회에서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고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그 생각을 해냈죠. 네. 그래서 이자스민 의원이 그 어떻게 보면 좀 이자스민 의원하고 잘 맞지 않는 이 자유한국당에 계시지 말고 정의당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주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함께 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네네. 뭐 그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 제안을 수락해서 정의당의 입당이 이루어졌고요. 다음 주쯤에 입당식을 하고 네. 본인이 이제 당사자가 네.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저도 그 뉴스를 주말에 보고 굉장히 신선하게 또 받아들였었고요. 또 그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런 평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개인이 국회에 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한계라는 것이 있다. 어떤 그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어떤 정치 구조라든지 의사결정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 어떤 혁신적인 인물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 그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네, 그건 그런 뭐 것 정확한 지적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자스민 전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이주민들의 인권과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의 성과를 그렇게 많이 못 냈던 이유도 혼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뭐 그분을 모셔와서 그냥 그 상징으로만 삼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당내에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특위를 만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또 지역과 시민사회에 그런 뭐 그 단체들도 있고 네. 또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된 질문이잖아요, 이게. 네네.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때문에 이거는 뭐 한 개인을 그냥 그 당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혹은 그 의제에 대해서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그 의제의 그 개선과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상징성을 가진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활동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정의당의 이후 행보, 추가 영입이라든지 이런 총선의 행보들이 굉장히 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생깁니다. 네. 그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 논란이 있는 와중에 이병록 해군 예비역 준장께서 입당을 하셨어요. 아, 네. 이분은 이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있었던 분이고 네네. 또 민주당 부산시당의 그런 평화안보 그 특위 활동도 하셨던 네. 분인데 본인이 구상하는 이분은 이제 해군 제독으로 전역을 하시고 나서 평화통일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거든요. 네. 본인이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와 또 그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정당의 그런 활동 이런 것이 가장 맞는 게 정의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네. 엊그저께 입당식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그 예비역 군인이고 네. 여러모로 갑질 박찬주 전 대장과 비교되는 네. 그런 이 정치권에 진출한 네. 전 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프레임을 또 많이 홍보하셔야 되겠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한국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추셨습니다. 예. 자, 근데 또 민주당도 소폭 하락을 하면서 동반 하락을 했어요. 이 두 정당의 하락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국당 하락세는 뭐 당연하죠.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자초한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의 하락세는 집권당으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이를테면 지금 이제 국민들이 힘겨워하는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런 그 비판적인 기대가 곁들여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왜 그러냐면 이게 조국 전 장관 국면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여당이 좀 책임 있는 이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못 보여준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대통령 뒤에 좀 숨는다 이런 표현도 네, 여당 네. 내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일부 실망한 그런 여론이 네.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 여당 지지율은 긴밀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어서 네. 내년 총선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 지지율을 의식하면서 총선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 지지율이 어떻게 전망되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시고 또 일본 아베 총리를 잠깐 만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뭐 해석이 뭐 한일 간에 또 다르게 또 나오고 있어서 또 논란도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국정수행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전망을 해주실까요? 보통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시면 지지율이 오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뉴스에 계속 이제 일종의 홍보 효과를 갖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베 총리하고 뭐 11분 미팅을 했다 그랬는데, 뭐 거기서 그렇게 긴밀한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을 거고, 네. 본격적인 한일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보기에 아직 부족함이 있겠지만,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도 방일 중이세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어쨌든 막혀있는 한일 관계의 물꼬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어떤 그 외교 혹은 안보, 상해 이슈나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론에 좀 투영되지 않을까 싶고, 반면에 이제 좀 악재도 있어요. 네. 이게 지난주 운영위 국감에서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오셔가지고 북한 미사일이 우리한테 네. 위협이 되지 않는다. 네네. 그리고 ICBM 이게 이동식 발사대 그 발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걸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굉장히 그렇죠. 커지고 있고, 예. 당일날 또 강기정 정무수석이 네네. 그 나경원 원내대표 질의 가운데 네네. 좀 끼어들어가지고 맞아요. 큰 소리 다소는 좀 이렇게 치셨죠? 감정을 네.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다시 그 청와대가 네. 조금 좀 지금 뭐 지지율 회복되고 조국 국면 끝나니까 다소는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아마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야 될 거고, 네네. 뭐 비교해 보자면 이번 주하고 크게 다른 양상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은 그냥 보합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상승하거나 네. 이럴 것 같고 여당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네.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이 뭐 연속된 몇 차례의 똥볼 이걸 벗어나기 위한 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적극적인 당내에 그런 반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별로 그럴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네, 2차 인재 영입 발표도 그래서 이에 대한 없고요. 좀 비판적인 여론이 네. 다음 주에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당 지지율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어떨까요? 정의당은 늘 제가 예측보다 기대를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은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원석의 전망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장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네, 핫식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저 사람 누구지? 누가 왜 저 사람 진행하고 있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원래 여기 안방 주인공, 김준일 대표는 지금 현재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관련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위험한 취재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따끈따끈한 소식, 핫식스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본 현장에 계신 김준일 기자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게 일본 어색하네요. 이게 이런 관계로 이렇게 네, 있으니까. 저희가 원래 예전 회사 선후배 관계였고 예, 사적으로도 이렇게 잘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만났네요. 지금 이틀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리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 불안하지 않고요. 네. 예. 저기 이공 기자가 불안한 게 아니라 제작진이 불안하네요. 중단 사태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반성하십시오. 예, 시화해서 쓰라고 지금 전달 좀 해주세요. 예. 아, 네네. 들으셨죠? 네. 이 어제부터 페이스북에 라이브 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데 후쿠시마 현이, 여기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나요? 사람들이 근접할 수 있는 곳까지는 가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예, 이 후쿠시마라는 데가, 네. 사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커요. 후쿠시마가 네. 어느 정도 되냐면은 크기가 전라남북도 합친 것보다 아마 클 겁니다. 이게 크기가.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쪽에서 이제 원전 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후쿠시마가 전체가 지금 뭐 황폐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말씀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오해와 뭐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해서 어디가 그럼 오염이 돼 있고 어디가 오염이 안 돼 있고를 좀 측정을 직접 해봐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에서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그 방사능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에다가 GPS를 달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GPS에서 실시간으로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장치에. 그러면은 저희가 다닌 길마다 다 측정이 돼서 실시간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거를 저희가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방사능 수치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를. 그래서 저희가 도쿄에서 이미 출발을 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는 지역까지 거쳐서 지금 후쿠시마 시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다닌 모든 곳들이 다 이제 방사능이 측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기 지도에 나오는 지역까지 다 지금 훑어서 내려가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 데이터는 어저께 거고요. 오늘은 또 저기 이제 미야기,
미야기 스타디움이라고 그 축구 도쿄올림픽 축구 8강전이 열리는 곳이 저 위쪽에 있어요. 네네. 거기도 이제 측정을 하러 갔다 왔고 네. 그리고 이 야구 경기가 열리는 곳으로 알려진 거기 아즈마 경기장 여기에도 지금 가서 이제 측정을 하려고 지금 갔다 왔는데 오늘 하필 화요일이 닿는 날이라서 내일 아침에 다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지도를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조금 뭐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색깔이 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보여요. 이게 색깔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파란색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빨간색이 경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좀 복잡해서 말씀 좀 했지만 50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인데 네.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은 뭐 경고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노란색은 네. 위험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람이 오랫동안 거주해서는 안 되는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쿄에서 후쿠시마 가는 길까지는 거의 파란색이에요. 거기에는 방사능이 특별히 오염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있었던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노란색과 빨간색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 그 노란색이 더 위험하다는 건가요? 네, 노란색이 더 위험한 겁니다. 그건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일본의 세이프캐스트라는 시민사회단체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네네. 이 장비를 저희가 말한 그 아까 GPS가 달린 그 측정 장비를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측정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경고, 노란색이 가장 위험하다고 만들어서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따라하느라고 그렇게 색깔이 나온 거고요. 노란색이 더 위험한 겁니다. 네. 수치가 매우 높은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보니까 노란색도 꽤 많이 눈에 띄어요. 이쪽 다 지나가면서 다 체크를 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가장 가까이 간 게 지금 원전 사고 난 지역에서 한 1.5km까지 갔어요. 네. 1.5km요? 원전 사고에서 아마 국내에 일반인이 간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간 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는 없고요. 네.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지나갈 수 있고 그 이제 모든 길목마다 일본에서 그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 이제 그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뭐 여러 취재진이 갔지만은 모든 취재진을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이 가까이서 근접을 했고요. 그 앞에는 아예 그 사람이 살지 않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황량한 그래서 저희가 그 폐가에 들어가서 측정을 했는데 거기는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한 10km? 10km 정도만 벗어나도 사람이 살고 있고 네. 방사능 수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어쨌든 저희가 측정한 수치를 모두 정확하게 공개를 뭐 할 예정이고요. 네. 오늘 측정한 거는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현장에 가 계시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지역까지도 인근까지 가셨다고 하니까 또 염려가 좀 됩니다. 모쪼록 몸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방송들도 그동안 몇 차례 다녀가기도 했는데 일본을요. 그동안 또 저기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것들도 있었고요. 기존에 이제 알려졌던 것과는 좀 다르게 좀 다른 좀 놀라운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이제 아직 다 수집 단계라서 네. 비교를 아직 못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가서 측정한 이유는 한국의 방송사들이 여러 군데 갔고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여전히 한국 국민들이 이거 정말 믿을 만한 데이터냐라는 거를 믿지 못하시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일본 정부의 데이터를 수치를 못 믿거든요. 네. 저도 못 믿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가서 측정한 수치와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다 따라가가지고 저희가 다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부가 측정한 데이터와 저희가 직접 가서 측정한 데이터를 비교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일본 정부가 믿을 만한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방송사들이 가서 측정했던 것도 역시 저희가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신뢰가 있는 건지 이제 다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자동차 장면만 나와서 측정하는 장면 이런 것도 나오면 좋을 텐데 여행 가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거기 그 농산품이라든지 뭐 식료품 이런 것들 방사능도 좀 측정하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밥을 먹으러 다닐 때마다 방사능 측정 장비를 꺼내가지고 방사능을 지금 방사선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다 그래서 먹어도 예를 됩니까? 들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측정한 걸로는 높게 나온 게, 그러니까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네네. 다행이네요.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앞으로 더 측정을 해봐야 되고요. 네네. 이를테면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 조식을 측정을 해본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스시를 측정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네네. 뭐 세븐일레븐이나 같은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측정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밥 먹는 것도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측정을 해보고 있고요. 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측정을 해본 그 언론이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 네네. 그래서 다니면서 다 측정을 해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어떤 이 후쿠시마에서 난 것으로 만든 것을 먹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뭐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온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을 측정을 해보셨어요? 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는 지금 이 후쿠시마 현에 있는 한 10여 개의 관광지들이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도쿄 올림픽을 이제 개최를 하면은 일본에서 도쿄도 이렇게 관광객을 불러 모으지만은 이런 인근에 있는 지역의 후쿠시마현에 이런 데들도 다 이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데이터들이 이제 발표가 나는 것들이 얼마나 믿을만한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취재를 해본다라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일본의 이 방사능 전문가들, 그리고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는 그 시민사회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고 일본에서 지금 이 방사능 때문에 피해를 당해가지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뭐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팩트체크 언론 저널리스트라든지 이런 한 6, 7명 정도를 인터뷰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지금 월화수목에는 주로 측정을 하고 다니고 목금토일은 그런 분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일 간에 좀 이렇게 시각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하자님께서 어떤 호텔에 머무르시는지 모르지만 최고급 호텔에만 들르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준치 이하 나온 거 아닌가요?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지금 어떤 데 숙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숙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숙박 말하는 건가요? 네네네. 저희는 당연히 여기 시에 지금 숙박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시에서 이제 숙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거는 뭐 한계를 인정을 해요. 저희가 모든 거를 다 측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말씀드렸듯이 네네. 저희가 이동을 하면은 그 차량에 부착된 그 수치가 모든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저희가 다닌 길은 다 측정이 되겠죠. 일종의 전수조사처럼 나오는 거고 저희가 특별히 여기는 꼭 측정을 해봐야 되겠다는 데는 내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아직 취재가 완료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청소하자님께서는 최고급 호텔에만 머물러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약간 저희 여기 도요코인이라고 한 뭐 별 2개, 3개 걸로 이렇게 저희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고급 호텔 못 묵습니다. 네, 제가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또 뭐 어떤 호텔이 뭐 비싸냐 안 비싸냐에 따라서 또 방사능 수치가 다르진 또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튼 취재진들 안전에도 우려도 되는데 모쪼록 안전하게 취재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취재 일정 남은 일정 어떻게 됩니까? 언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저희 취재진이 남아서 다 이제 취재를 할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전체 이제 어떤 방사능 맵이 그려지면은 그것을 데이터를 전체를 공개를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볼 생각이고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를 해서 어떤 지역이 진짜 위험한지 일본에 어떤 지역은 가도 괜찮은지를 이제 데이터를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거고요. 저희가 이 모든 과정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듀서가 같이 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일종의 유튜브에다가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뭐 방사능 로드 투어 같은 영화는 아닌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저희가 이거를 공개를 할 테니까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거는 또 저희 국민 TV에서 한 번 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마무리 취재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진행도 저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베스트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청소하자님이 아까 전에 있었던 저희 그 방송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의 초대형 방송 사고라고 해주셨는데 초대형이라고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스페이스 엔젤 03님, 김준일 기자님 목소리 출연이라도 반갑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이 두 분은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서 아래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작진께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김준일의 핫식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